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그의 12년 정기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공처럼 안개성을 가상했습니다. 정부는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IMF의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가히 국치일이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 80년을 맞는 올해 뉴스데스크는 이곳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7년 민주화까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은 이곳에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 인사들을 가두고 국민을 억압했지만 결국 승리한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세운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세력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려 했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내란 세력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과 함께 내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사법체계를 무시하며 선동하고 동조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국민은 극복하고 이겨낼 겁니다. 뉴스데스크는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소식 김수진 기자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최초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농민과 하층민까지 대거 참여했고 여성들도 처음으로 조직을 만들어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공포된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은 1호부터 출발했습니다. 두 동강난 땅에서 참혹한 전쟁도 겪었습니다. 국가를 앞세운 통치자들은 국민을 억압했습니다.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중산층 시민의 목소리에 노동자와 농민, 사회적 약자의 요구는 나중으로 밀렸습니다. 군사독재를 막아내는 데는 유능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이익을 표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민주주의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생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어쨌든 나아갔습니다. 근면한 국민들 덕에 경제는 번영했고 문화적 다양성을 뽐내며 성공을 눈앞에 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위기는 다른 얼굴로 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모의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항에 나선 건 남녀노소 평범한 시민들, 노동자,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반짝이는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들이 섰습니다. 이 흐름의 끝이 어디일지 세계도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Just like the world is watching Korean cultural products, people are paying attention. People are really rooting for you as a country and saying, "Hey, you know, you got this. You'll get through it." And you will. The Korean people have shown themselves to be very resilient and willing to do what needs to be done.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국민을 겁내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계속 버티는 것은 아닌지, 슬픔이 쌓여 혐오가 극대화되는 건 아닌지, 이번에는 여성과 노동자, 장애인, 모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방관자나 비주류가 아니라 주체, 하위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각성하고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의식을 더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은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고 뒤에 남겨두는 사람 없이 서로의 곁에서 연대하겠다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MBC는 새해를 맞아 12.3 내란 사태를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감싸는 내란 세력과 극우적인 동조자들이 한 달 가까이 선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9%가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64%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내란죄라는 응답과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국회에는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막어. 뭘 끊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어느 입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군병력의 국회 침입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으니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응답 28%를 2배 이상으로 앞섰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도층에서도 내란죄라는 응답이 아니라는 응답의 3배를 넘겼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체포, 구속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즉각 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 32%의 2배였습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20%포인트 차 압도적 승리를 안긴 텃밭 부산, 울산, 경남마저도 내란죄라는 응답과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크게 높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응답이 61%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29%에 2배를 넘겼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탄핵 인용과 파면이라는 답을 내놨고 서울과 수도권 충청 지역에선 각각 70% 이상, 60대 미만에선 연령대별로 최소 76%에서 84%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까지 약 석 달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4%였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26%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84%, 20대 77% 등 60대 이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이상에서만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이 49%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약 석 달이 걸렸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헌재 판결 일정이 어때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74%가 그때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해 더 늦게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은 37%를 차지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전 이뤄진 이번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0%가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59%로 절반을 넘어섰고 대통령 탄핵 사태 영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로 보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느냐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응답자의 55%는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중에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0%, 홍준표 대구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5%, 우원식 국회의장 4%, 원희룡 전 장관 3%,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동일하게 2%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대표는 11%포인트 증가한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11%포인트 하락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4%로 특히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20%, 홍준표 시장 18%, 오세훈 시장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응답자의 55%가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32%는 여권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77%가 야권 후보를 선택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52%가 여권 후보를 선택하면서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8%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적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36%가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33%, 민주당 등 야권 책임 19%, 국민의힘 책임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해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라는 여론이 높지만 여야 모두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그만큼 큰 걸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6.2%,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들이 함께 쌓아올린 그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무려 2024년에 내란으로 퇴색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에도 불복 의사를 밝혔죠. 또 경호처를 앞세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거부해왔지만 이제는 불응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겁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입니다. 이에 공수처도 이례적으로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과도한 경호에 나선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된 출석 요구를 무시해 충돌 가능성을 사실상 조장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이런 상황임에도 자신을 보호하라고 명령하는 건 모순된다는 겁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눈앞에 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 대통령의 개인 사병 집단으로 전락할지 대통령 경호처의 선택이 임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네, 그럼 체포영장을 집행할 공수처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박솔립 기자,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하는지 그 부분인데 어떻게 취재가 됐나요? 네, 저희 취재진도 뉴스 특보 등 준비를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 일정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공수처는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까지는 극비에 붙이는 모습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충돌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정도의 원론적 설명만 내놓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체포영장은 오는 6일 월요일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통제 등이 수월하고 공수처 건물 자체를 비울 수 있는 휴일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지나갔다고 봐야 하고요. 그럼 4일 토요일이나 5일 일요일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마감일이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도 없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기되는 가능성은 평일입니다. 공수처 수뇌부는 될 수 있으면 집회 참가자와의 불필요한 충돌, 마찰 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덜 몰릴 수 있고 실패해도 집행 마감일까지 여유가 남는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을 한 건데 공수처 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2025년 새해 첫날인 오늘 공수처 수사팀은 전원이 다 나와서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의 영장으로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검사 한두 명을 더 투입하는 걸 검토 중인데요. 이들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보완하며 대면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영상 녹화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을 구비했고요. 피의자 윤 대통령을 구금할 서울구치소 정비를 위해서도 법무부와 소통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경찰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변윤재 기자, 윤 대통령 체포에 동원될 경찰 기동대가 움직이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함께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수처와 체포 시기를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협조 요청이 오면 경찰 기동대가 즉시 대통령 관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보안구역인 대통령 관저 주변엔 원래 경찰 기동대 4개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경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직후 2개 부대를 추가해 6개 부대로 늘렸습니다. 400명 가까이 되는 경력인데요.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관저 접근을 막고 체포 영장 집행 전까지 관저 주변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찰 기동대 수백 명이 추가로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는 서울청 산하 202 경비단은 같은 경찰 소속인 만큼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진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00년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정영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한화갑 전 의원 등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지지자들에게 막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 혐의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그 죄질의 무게감과 국민적인 피해가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소안을 통보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 내란 방조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어도 실제 구인 절차를 밟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경호처가 아예 충돌 여지를 주지 않으려 농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야권은 대통령 경호법이 헌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관저 안에 있는 윤 대통령을 찾아내 대면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겹겹이 놓인 경호구역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의 경호는 크게 2개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관저 외곽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 경비단이 담당합니다. 이들이 수사 인력과 같은 경찰인 만큼 무리하게 집행을 막아서진 않을 거란 기대가 경찰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읽힙니다. 관저 내곽과 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맡는데 관저 주변에는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 인력도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 배치돼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를 방지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한다면 공조본의 관저 진입 자체를 최대한 늦추면서 이를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다. 평시에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경호처가 여전히 무장도 가능한 상태에서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공조본과의 충돌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아예 문을 닫아 걸고 장기간 농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권은 경호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적법 절차를 엉뚱하게 해석해 내란 속의 체포를 막는다면 경호처도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야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경호처에 명령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렇게 경호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또 다른 관심사는 대통령 관저 앞 상황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다시피 이곳 관저 주변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부정선거, 입법 독재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있는데요. 탄핵은 무효라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을 막겠다고 모여든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오실 거라는 등 극우 단체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일부는 욕설을 뱉거나 반드시 막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지자들은 밤새도록 관저 앞을 지키는 새벽조까지 마련해놨는데요. 집회가 끝난 취약 시간대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에 대비해 필수 인원을 배치해 놓겠다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한데 모인 뒤 겹겹이 방어선을 쌓아 공조본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요, 여기 모인 집회 참가자들 역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명 이상이 집단으로 방해를 할 경우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온 만큼 경찰은 관저 주변 기동대 인원을 늘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통제한다는 방침인데요. 찬반 집회가 격화할 경우 양측이 충돌하는 걸 막고 공조본이 관저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기한인 오는 6일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 관저 앞 긴장감도 그에 따라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체포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 모시는 매일 그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 사회적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도 없이 사법부 불신을 키우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불복하면서 법치 질서에도 해악을 끼칠 정도인데요.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낸 데 이어 오늘은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이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입니다. 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써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기재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 서부지법 원장,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라는 이유를 들어 모종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처럼 호도한 겁니다. 판사가 그 헌법재판관 후보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에게는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 쇼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면서도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는 서부지법 관할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런 주장들이 무리하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물론 공당인 국민의힘까지 총동원돼 관저 밖으로 순순히 걸어나오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뜻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한 초기부터 여러 차례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상대권인데요. 계엄 선포, 긴급명령 등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선 독재자들이 근거도 없이 악용하는 무기였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인식이 유신시대와
전두환 시절에 멈춰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계엄을 처음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안가로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대안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대권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과거 가장 악명 높았던 비상대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상권인리에 군림하는 총통법이다라고. 왕이다 이런 얘기죠. 입법, 행정, 사법 전부 다 장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유신 헌법도 시작은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했고 비상국무회의로 국회 기능을 대체한 뒤 유신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윤석열 대통령도 12.3 불법 계엄으로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비상입법기구까지 준비시켰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국회도 이미 이렇게 해산하고 전복하는 그런 계엄 비상대권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거고 그걸 이번 정권이 그걸 시도한 거죠. 국민 기본권도 제약할 수 있도록 악용됐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비상대권 개념이 2024년 윤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대통령실의 고위급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되는데요. 심지어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도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데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입도 뻥끗 못하던 사람들이 내란을 단죄한다고 하니 사표까지 내가며 회방을 놓는다며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새해 첫날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한 뒤 1시간 만에 집단으로 사표를 낸 겁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에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사표를 냈습니다. 김 대행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상의도 없이 독단으로 결정했다. 총리와 달리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현장에서 사직서를 쓴 뒤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방탄에 나섰던 인사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여당, 정부 관계자들이 죄다 최 권한대행을 말렸다며 사의 표명은 배신자를 향해 사퇴하라는 항의 차원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어저께 그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뭐 책임과 평가 이런 부분은 피하지 못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글을 남긴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참모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최 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자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는 입도 뻥끗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회방을 놓는 모습이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행은 기재부 공지를 통해 지금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줄줄이 낙점되면서 다름 아닌 역사 관련 기관들이 역사 왜곡의 천병 노릇을 할 거라는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제 식민지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일본에서나 할 법한 주장과 함께 민주화를 폄훼하는 내용의 책을 한국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식 출간했는데요. 심지어 예산 지원까지 받아 이런 내용을 번역까지 해서 해외에 배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희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사 개관이라는 제목의 영문판 원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이 기관에서 영어책을 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독자들을 위해 한국 경제사의 흐름을 파헤쳤다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봤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조선 왕조와 달리 총독부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독립 이후 일본과 경제 관계가 단절되자 한국의 산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됐다. 불완전한 통계를 내세워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식 주장을 공공기관이 전 세계에 배포한 셈입니다. 출간한 기관이 한국학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거기서 나오는 책이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이게 한국의 공식 견해라고 이제 받아들이죠. 광복 이후 현대사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말합니다. 군사정권의 개발 독재를 미화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으로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1,000억 달러에 못 미쳤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한 수출 통계만 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지배 엘리트의 이념을 대변하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걸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끌고 와가지고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저자는 김재호 전남대 교수.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된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김낙년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같은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입니다. 김 교수는 반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이 책은 김낙년 원장과는 무관하며 생각이 다른 학자가 있다면 그분도 영어로 책을 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이 책은 이른바 학술 한류 명목으로 예산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연구원 산하 한국학진흥사업단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며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5년간 50억 원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이 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저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전임 원장이 발간을 승인했다며 해당 책이 연구원의 입장과 같거나 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 12건을 발표했는데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에 의거나 청산리 대첩 같은 대표적인 독립운동조차 빼놓고 친일파 인사들이 활동했던 사건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정 과정에는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외쳤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첫 번째 이달의 독립운동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동안 매달 독립운동가 한 명씩을 선정해왔는데 올해만 사람 대신 사건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사건 중심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내 독립운동 위주로 선정되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건 중 해외 독립운동은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군 창설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을 일궈 청산리 대첩 같은 대표적인 독립운동조차 빠져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좀 편향된 그런 면이 있었고
국내 독립운동에 또 집중돼 있었고 무장 독립투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립운동이 많이 배제됐어요. 김환란, 김성수 같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의 활동도 선정돼 이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두 사람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입대와 정신대 참여를 독려한 대표적인 친일파로 평가됩니다. 친일 활동을 했던 김환란, 김성수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겁니다.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 역사인식이라고 봅니다. 선정위원회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직접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외친 바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진의 내용들이 사실상의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도 안 되겠다. 선정 과정도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단 한 번 열렸고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자료를 가지고 대화하며 심사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보훈부는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역사학자들이 참여해 선정한 결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논의가 어려워진다며 선정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광복회는 선정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거수기에 불과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고 담당 과에서 안을 찍어서 가져온 다음에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게끔 위원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을 국민 통합의 디딤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첫 사업부터 광복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이용해 친일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 왜곡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항공기 기장과 무안공항 관제탑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우선 반대 방향 활주로로 비상 착륙하는데 서로 동의한 것은 확인됐지만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과정에 혼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 직전 교신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박철형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으로 접근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습니다. 당시 관제탑에선 남녀 2명의 관제사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8시 57분 여객기는 800피트 상공으로 내려왔고 이때 관제사는 조류 충돌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 이후 교신이 조금씩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교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의도하고 또 수신이 원활치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8시 58분 무렵 사고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높이고 날개 쪽에선 화염과 함께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립니다. 1분 만인 8시 59분 조종사는 갑자기 관제탑에 메이데이를 잇따라 3차례, 버드 스트라이크를 2차례 외친 뒤 복행하겠다고 알립니다. 관제사는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비행하라고 안내했고 조종사도 알겠다고 답합니다.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인 상황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또 안내를 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교신 끝에 결국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2차 착륙을 시도하는데 합의한 셈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활주로 19 방향으로 착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급박한 혼돈 속 조종사와 관제사는 때론 묻고 되묻고를 반복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또 대화가 오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대화가 잘 인지가 되기도 하고 또 다 인지가 안 돼가지고 다시 되묻기도 하고. 그리고 최후의 동체 착륙은 안타까운 참사로 끝났습니다. 관제탑에는 교신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이 남아있지만 국토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09시 01분 이후에 교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조종사 또 관제사 서로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고 조사를 거쳐서
국토부는 무안공항 관제탑에선 모두 7명의 관제사가 두세 명씩 교대로 일하고 사고 당일 근무한 관제사 2명의 경력은 각각 5년과 3년 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이번 참사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 하나가 로컬라이저 설비인데요. 언뜻 보기엔 흙더미처럼 보이는 둔덕 안에 19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촘촘히 박혀 있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기보다 훨씬 단단했던 셈인데 지난해 개량공사 과정에선 콘크리트 상판도 추가로 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고기가 부딪힌 건 대략 2m 높이의 둔덕입니다. 둔덕 위에 설치한 작은 막대 모양의 장비가 항공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입니다. 결국 이 둔덕은 로컬라이저를 잘 고정시키려고 만든 받침대인 셈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단순한 흙더미 같지만 이 둔덕 안에는 콘크리트 기둥 19개가 박혀 있습니다. 기둥 하나의 폭은 30cm, 높이는 1.65m입니다. 활주로 정면에서 보면 기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 가로폭이 2.3m에 달합니다. 널찍한 판자 모양으로 콘크리트 벽을 촘촘히 세워둔 겁니다. 25kg짜리 안테나를 지지하는 힘이 그렇게까지 탄탄하게 고정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약하게만 만들어 놨으면 활주로 코앞에다가 갖다가 붙여놔도 되는 건데 원래. 이 19개 콘크리트 기둥은 지난 2007년 무안공항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 이 구조물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엔 기둥 높이가 1.9m로 지금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둔덕의 윗부분으로 콘크리트 기둥이 일부 노출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이 구조물 개량 공사가 이뤄집니다. 내구 연한이 지나면서 19개 기둥을 각각 25cm씩 잘라낸 뒤 그 위에는 콘크리트 상판을 얹었습니다. 새로 생긴 이 콘크리트 상판은 가로 42m, 세로 4.2m, 두께는 30cm였습니다. 게다가 이 네모난 상판의 둘레에는 에워싸듯 콘크리트를 더 갖다 붙였습니다. 안전성 이런 것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컬라이저는 확실히 고정됐지만 콘크리트 둔덕은 장벽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국토부 지침을 보면 로컬라이저를 세울 지지대로는 연약한 지반을 선택하고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사가 있는 활주로에 지반 높이를 맞추려다 보니 둔덕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사고 항공기는 활주로에 착지한 뒤 미끄러지는 순간까지는 기체를 온전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로컬라이저와 충돌한 뒤 발생한 폭발로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안타까운 이 폭발은 항공기에 남아있던 연료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19번 활주로로 착지하는 여객기를 정면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항공기 바닥에선 연기가 솟구칩니다.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충격으로 연료가 샜거나 동체의 꼬리가 부딪히는 마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뤄진 동체 착륙은 활주로가 패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항공기가 최초 접지할 때 활주로 표면상에 마킹이 나고 파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엔진하고 동체 하부하고 부딪히면서. 항공기 기장들은 동체 착륙 당시 첫 번째 위기 상황은 잘 모면했다고 말합니다. 충격은 있었지만 동체가 크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착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활주로 안에 잘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조종사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300km 수준의 속도로 질주하다 둔덕에 부딪힌 순간 기체에 가해진 충격은 최소 170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충돌 직후 발생한 폭발입니다. 목격자들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열기를 크게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고 항공기 기체에는 유류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상 상황이 벌어질 경우 대체 공항으로 지정된 김해공항까지 날아갈 정도의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인 규정에 입각해서 다른 대체 공항까지 갈 연료가 아마 분명히 실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연료 탱크가 비었다,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 기종에는 공중에서 연료를 배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비상 착륙에 앞서 선회하며 연료를 더 소진했어야 하지만 사고기는 그럴 만한 여유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이제 사고 원인 규명이 시급한데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앞서 블랙박스의 비행 기록 장치가 손상된 채로 발견됐는데 결국 국내에서는 분석이 어려워서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열쇠는 사고 당시 기록이 저장된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는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파손된 채 발견한 비행 기록 장치 FDR을 결국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분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하여 분석하는. 발견 당시 비행 기록 장치는 사고의 충격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가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저장된 비행 기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커넥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앞서 국토부는 이를 다른 커넥터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장치를 다시 연결하려면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결국 이 장치를 미국에 보내기로 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는 사고의 핵심 의혹인 랜딩 기어와 엔진의 이상을 확인할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블랙박스 가운데 음성 기록 장치 CVR에서는 자료 추출에 성공했으며 이틀 뒤면 분석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계속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전국 공항 시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나흘째인 오늘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시신이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무안공항 현장 연결합니다. 서일영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전남 무안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도 유가족 대부분은 이곳을 떠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항 곳곳은 유가족들이 직원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장례 절차 준비로 한층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179명의 희생자 모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오후부터는 신원 확인이 끝난 40여 명의 희생자에 대한 유가족 인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의 희생자가 가족에게 인계돼 서울과 광주, 여수 등의 개별 장례식장으로 운구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대합실에서만 수습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던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활주로 사고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새해 첫날인 만큼 떡국과 과일 등 간단한 상차림을 마련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도 진행했습니다. 참혹한 사고 현장을 가까이에서 직접 본 유가족들은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고 일부는 오열 끝에 쓰러지기도 해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수습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희생자 가족을 위한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는 트라우마 센터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습 당국은 희생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더라도 훼손된 시신과 유류품 수거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인재 여부와 법적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는 대로 사전에 여객기에 사고 조짐이 있었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공항에서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예년 같으면 새해 첫날 사람들로 북적였을 전국의 해돋이 명소들도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돋이 행사를 취소한 가운데 일출객들도 차분한 모습으로 첫 해를 맞았는데요. 일출 명소 대신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울산 간절곶. 을사년 새해 첫날을 밝히는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관에도 환호와 박수 소리 없이 일출객들은 숨죽인 채 첫 해를 맞았습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남 무안 도리포 유원지도 사뭇 한산했습니다. 해맞이객의 발걸음은 일출 명소 대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향했습니다. 해돋이를 구경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좀 좋지 않은 참사가 있어서
애들과 함께 좀 추모도 하기 위해서 한 몇 년간은 무안 도리포 그쪽을 갔는데 아무래도 거기를 가다 보면 막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새해에는 이런 비극이 없기만을 바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고인이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해남 땅끝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다시는 이런 비극의 사고가 이르지 않도록 울산 간절곶을 비롯해 여수 항일암과 순천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대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에서 애도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밝은 미래만 있기를 이제 기원 드리면서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 혼란과 슬픔 없는 한 해에 대한 바람들이 새해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무안공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온종일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도 분향소로 달려왔는데요. 추모객이 많이 몰리면서 한때 통신 장애까지 발생한 가운데 공항 내부는 애도하는 손편지들로 채워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의 줄이 무안공항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공항 내부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새해 첫날 공항 청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10,000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몰리면서 한때 통신 장애까지 발생했고 지자체가 다른 분향소에서 조문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부모, 형제, 자식 다 걱정한 마음에서 왔고 너무 많이 보고 싶다. 화해를 못하고 가서 후회된다. 고인에게 닿을 수 없는 편지들은 공항 내부 추모의 계단에 붙여졌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먼저 겪은 사람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누구보다 바라왔기에 이런 사고를 지켜보는 마음이 더 힘듭니다. 솔직히 참사 현장 다시는 안 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아프고 11년 전 그때 생각도 나고 근데 또 그때 생각해보면 또 와봐야 될 것 같아서 힘내서 왔는데 역시 힘드네요. 하지만 그때도 자신들을 버티게 한 건 이름 모를 시민들의 위로였다면서 분향소로 달려왔습니다. 들어주실 사람이 필요하시면 밤새도록 이야기하셔도 들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실컷 울어주셨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희생되신 당사자들이시잖아요. 남아있는 유가족들께서는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또 이 참사의 잘잘못이 무엇인지 따져내고 따뜻한 한 끼로 새해를 시작하라며 음식을 만들어 온 요리사들. 무엇이라도 돕고 싶다며 달려온 자원봉사자들도 위로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이곳 무안공항에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신임 재판관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꼽은 망상적인 데다가 근거조차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된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하면서 계엄은 위헌, 위법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일 오전 취임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에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지만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국회 기능마비와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는 특히 중대한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선관위에서 충분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명으로 탄핵 심판의 결정 정족수 논란은 가까스로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한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목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는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올해는 지혜와 풍요, 치유를 상징한다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입니다. 어느 때보다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맞이한 새해인데요. 시민들은 저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회의 안녕, 특히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2025년을 맞는 시민들의 소망을 이승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쪽 끝으로 을사년 첫 해가 떠오른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25년에는 다들 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화이팅 해줘. 화이팅! 제일 중요한 건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둘이 좀 많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참사. 일상의 평온이 위협받았던 2024년과는 다른 새해가 되길 바랐습니다. 다 같이 뭔가 이렇게 힘내서 응원하고 서로 위로해줬던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썩이는 연말도 화려한 연초도 아니었지만 누구도 더 이상 다치거나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저희 세대가 살았던 세상을 우리 손주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아주 편안한 세상에서 자기들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싶어요. 아이들이 지내면서 사고당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지 않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아직 남은 과제를 이제는 풀어야 한다는 외침도 계속됐습니다. 올해는 진짜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 것들한테까지 짐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광장에서 외쳤던 것들, 모두가 소망하는 것들,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게 25년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흘러갈 수 있게. 지혜와 풍요, 치유를 상징한다는 푸른 뱀의 해.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아이들은 다시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1945년 광복 당시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10살 소년 이종찬 광복 회장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이 회장은 해방 후 중국 상하이에서 미 군함을 타고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 이번 광복 80주년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조희영 기자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이종찬 광복 회장은 지난 80년을 고통과 치욕의 역사를 딛고 일어선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침탈당해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정부를 세우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켜서 그 80년 동안에 우리가 인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이 바탕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에 있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저력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윤봉길 의사가 재판정에서 한 말을 소개했습니다. 검사가 말하기를 폭탄 던져서 히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몇 사람 죽었다고 해서 조선 독립이 가능한 거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가능하다고 안 봤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꼭 독립이 금방 온다 이것을 염원은 했지만은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하나가 독립으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이 회장에게 독립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공직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역사를 왜곡하게 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룩한 단체를 갖다 자기네들 점령해갖고 일본을 찬양하면은 우리는 이걸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광복절에 나가서 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만세를 같이 부르냐 이게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종찬 회장에게 12.3 내란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오만을 언급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다 듣게끔 됐구나. 이게 오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육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병사들은 변했는데 장군들은 60, 70년대 냉전적 사고방식 그대로라는 겁니다. 도대체 장관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민주주의 어긋납니다. 얘기하는 장군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이게 뭔가 육사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는 우리 군이 일제 잔재와 단절하지 못한 것을 내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본식 군대가 최고의 모범이야, 모델이야. 일본 군대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 저질러 놓고 정부가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군의 뿌리를 독립운동에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홍범도는 의병, 김좌지는 독립군, 지청천 이범석은 광복군. 요 상징적 인물을 흉상을 만들어 놓고 이 정신을 잊자는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흉상을 치워버려라. 독립운동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겠다. 남의 나라 침략하는 정신이나 있겠다는 건데 그게 제 정신이 아니죠. 이 회장은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회복력이 있다며 지금 이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을 믿는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일어나는 그 복원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 가운데 우리 곁에 남아있는 애국지사는 이제 5명뿐입니다. 광복회 없이 치러진 광복절 기념식부터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이 촉발시킨 건국절 논란까지 최근의 역사 논쟁을 바라보는 애국지사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혜선 기자가 강태선 애국지사를 만났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소녀는 이제 희뿌연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102살 강태선 애국지사.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15되던 해 그가 마주한 건 배움이 아니라 나라 잃은 서름이었습니다. 조선인 따위가 말이야 뭐 내가 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 나오니까 한번 싸우자고 해서 싸웠는데 매일같이 들었던 조센징이라는 차별. 상처가 깊어질수록 열망도 함께 커졌습니다. 민족의 행복은 조국의 독립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우친 10대 소녀는 아름아름 동료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족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빼앗아도 안 된다. 일제는 독립을 꿈꾸던 19소년을 붙잡아 가두고 고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치안유지법이라는 이름으로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누구하고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거 다 나온다고. 말 한마디에 매 하나씩. 하여튼 지간에 바른말 하라 이거지. 광복과 함께 풀려난 뒤에야 고향 제주도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고 자택에는 애국지사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국가는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하지만 그가 꿈꿨던 조국에선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부르지 않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이 됐고 광복절 기념식은 아예 반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죽 시달리다가 광복이 된
그것을 통일될 때까지 뜻을 갖추어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소원이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서운을 받은 사람은 18,000여 명. 생존자는 이제 5명뿐입니다. 102살의 애국지사는 광복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광복 이후 80년,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위기감이 큽니다.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내수 침체에 고환율, 내란 사태마저 겹치면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로에선 우리 경제, 2025년에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건휘 기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넓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중장비에 여기저기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조선소의 웅장한 도크마다 건조 중인 대형 선박이 들어찼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수송선입니다. 한창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의 모습입니다. 과거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중공업은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불황을 겪은 조선업은 10년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경쟁력은 계속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해상환경 규제 같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갈 수 있을 거라고. 해방 80년, 지난해 우리 수출은 6,838억 달러,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폐허였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이어진 한국전쟁.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경공업에서 발을 뗀 뒤 중화공업으로 성장했고 첨단 산업까지 일궈냈습니다. IMF 사태와 금융위기도 버텨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가 1위 수출품이 의복이었다가 반도체로 바뀌는 나라가 있을까요? 단시간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빨리 이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시장에선 관세와 전기차 공세가 위협적이고 반도체 시장에선 대만 TSMC와 중국의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 AI 반도체인 HBM이 아직은 한국이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반대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은 곧 등장할 미국 트럼프 정부입니다. 더 강력해진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 또 중국 경기 침체의 여파가 우려스럽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란 사태와 탄핵이라는 내부 요인까지 더해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대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거나 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전쟁까지도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9%로 제시되었던 숫자보다도 상당폭 실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다. 장기화된 내수 불황에 고환율이 겹치며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 싸늘합니다. 계속 만약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가정을 하고 그런 지원이나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폐업을 고려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혼돈 속에 시작한 2025년. 지난 80년 성장과 극복의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 미래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속에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서울에서는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났고 포근한 겨울 햇살 아래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내일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영하 9도, 의성 영하 8도, 파주 영하 7도로 지도의 짙은 푸른색 지역은 영하 5도를 밑돌겠고요. 서울도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모레쯤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방과 경기 남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강원 영동 지방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사이 충청과 전라권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10도, 광주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관저업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젠 극우 세력만 보고 선동하는 궤변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군과 경찰 수뇌부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도, 선관위도, 공수처도, 심지어 자신이 몸담던 검찰의 수사도, 무엇보다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구속된 군인과 경찰의 진술도 모두 잘못됐다며 등을 돌린 인물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있어야 합니다. 참사 현장에 달려가는 이름 모를 시민들의 위로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름 모를 시민들의 연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